시청자, 민간인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한테 어떤 사건을 먼저 수사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자리에 있던 검사들이 단 한 명도 화를 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1심 법정에서 텔레그램 메시지 풀버전이 공개됐습니다. 대부분의 보도는 이걸 또 하나의 김건희 문자 논란 정도로 다뤘어요. 그런데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이건 김건희 개인의 문자 사건이 아닙니다. 민간인이 검찰을 움직일 수 있었던 구조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질문 2개를 먼저 던지겠습니다. 첫째, 일개 민간인이 형사 일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둘째, 그 문자 정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쓴 게 맞을까요? 이 두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면 표면에 보이는 문자 한 통 뒤에 동기가 있고 그 동기 뒤에 훨씬 더 큰 결과가 있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하나만 짚고 가죠.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를 이끌고 무혐의로 결론 낸 그 검사였습니다. 디올백을 털어준 손과 박성재 법정의 증인석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이러니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주류 언론이 이걸 문자 가십으로 소비하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그 문자가 누구의 손에서 쓰였고 왜 하필 그 직후에 수사가 실제로 움직였느냐는 거죠. 지상파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조중동 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내용은 크게 다루면서도 그 문자가 통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거의 짚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3겹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표면, 그러니까 법정에서 실제로 공개된 내용, 그 다음 동기, 그 문자를 누가 썼고 왜 검사들은 침묵했는가, 마지막으로 결과, 이 길이 어디서 끊겼고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가, 이 순서로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어제 증인석에 앉은 사람은 김승호 검사예요.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이끈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는 무혐의로 끝났죠. 그 검사가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불려 나온 겁니다. 수사를 무혐의로 닫았던 사람이 그 무혐의가 어떤 구조 위에서 나왔는지를 캐묻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이 장면의 무게부터 한번 느껴보셔야 합니다. 디올백 무혐의가 어떤 의미였는지 잠깐 짚고 가죠. 당시 많은 분들이 그 결론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영상까지 있는 사안인데 결국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검찰의 독립적인 법리 판단이라고 설명됐어요. 그런데 만약 같은 시기에 그 검찰 조직의 우선순위가 바깥에서 조정되고 있었다면 그 무혐의라는 결론도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혐의를 낸 손과 수사 우선순위 문자가 오간 시기가 겹친다는 것, 이게 어제 한 법정에서 한꺼번에 드러난 거예요. 따로 보면 각각 하나의 사건이지만 겹쳐놓으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여기서 공개된 게 바로 텔레그램 풀버전이에요. 2024년 5월 5일 저녁 7시 28분경 김건희 여사가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일부 내용만 알려졌지 전체가 그대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용이 뭐였을까요? 김종숙 여사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 부인 관련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대검 쪽에서 막은 정황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어요. 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는 형사부에서 2년이 넘도록 결론 없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간인이 사법 사안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조목조목 짚었다는 것 자체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 자신에 대한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예요. 그 두어 시간 뒤에 이 문자가 나갔습니다. 해석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왜 나에 대한 전담팀은 이렇게 빨리 꾸려지면서 정작 저렇게 오래된 다른 사건들은 그대로 묶여 있느냐. 사실상 수사의 우선순위를 지적하고 다른 사건은 왜 안 가느냐고 독촉하는 메시지예요. 민간인 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의 선을 한참 넘어선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다음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바로 그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문자가 가고 수사가 움직였다. 시간선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수사 한 명이 여러 사건을 맡고 있어서 조금씩 진행되던 사건이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속도가 붙은 거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기엔 문자와 행동 사이의 간격이 너무 짧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따져봐야 합니다. 김명수 사건은 왜 2년 넘게 결론이 안 났을까요? 증인 설명대로라면 검사 한 명이 여러 사건을 맡다 보니 에너지를 다 쏟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같은 논리를 다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건은 그렇게 에너지가 분산돼서 인연을 끌고 또 어떤 사건은 전담팀까지 꾸려서 속도를 냈어요. 같은 검찰 안에서 사건마다 시간의 속도가 이렇게까지 달랐다는 것. 바쁘다는 말이 어떤 사건엔 적용되고 어떤 사건엔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건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방향이 문자가 가리킨 방향과 일치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검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법무부가 일선 수사팀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검으로부터 특별히 지시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법무부에 직접 연락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면 그럼 그 직후에 김명수 사건이 빠르게 움직인 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한쪽에선 지시받은 적 없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수사가 실제로 진행됐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믿으려면 우리는 상당히 큰 우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연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 보입니다. 김건희가 법무부를 통해 검찰을 흔들었다. 여기서 영상 끝내면 깔끔하죠. 그런데 이쯤에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쓴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사일부에서 어떤 사건이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김명수 사건이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묵혀졌는지, 이건 민간인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검찰 내부에서 보고를 받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디테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여기서 기밀 유출 의혹이 생깁니다. 단순히 누가 수사에 개입했느냐를 넘어서 수사 정보 자체가 청와대 바깥으로, 아니 정확히는 민간인의 손으로 흘러갔다는 정황이거든요. 게다가 문체 자체가 평소 김건희 여사의 글쓰기와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문 제기가 필요. 이런 식의 누군가가 지시하듯 정리해서 준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마치 옆에서 누가 깔끔하게 정리해 준 메모를 그 필요라는 단어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전달한 것처럼요. 직접 작성한 글이라면 빼고 넣었을 표현이 그대로 박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점에 검찰 내부 정보가 누군가의 손을 거쳐 정리돼서 장관에게 흘러갔다면 이걸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밀 유출 의혹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문제입니다. 수사 정보라는 건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정보예요. 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다른 사건은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알면 그 다음 수를 둘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보가 하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부탁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수사 시스템의 가장 안쪽 정보가 가장 바깥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이런 정황이 나오면 검찰이 가장 먼저 발칵 뒤집혀야 정상이에요. 자기들 정보가 새 나간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조용했습니다. 정보가 새 나간 쪽이 화를 안 낸다면 그건 그 정보가 새 나간 방향을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정도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는데 검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침묵했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 검사들은 자기 조직 얘기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국정조사 한번 잘못됐다 싶으면 내부 게시판 2+가 그냥 들끓습니다. 집단으로 글을 올리고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내죠. 검찰의 중립이 흔들린다 싶으면 그렇게 발끈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민간인이 수사 우선순위를 지적한 정황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이상하죠. 여기서 호가 호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호랑이의 힘을 빌린 여우 이야기죠. 정작 무서운 건 여우가 아니라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호랑이가 자기 힘이 빌려지는 걸 빤히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자기 권위가 도용되면 가장 먼저 화를 내야 정상인데 말이죠. 가자는 게 편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검사들이 침묵한 이유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 외부의 누군가가 검찰을 함부로 흔들었다면 자존심 상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번엔 조용했어요. 왜일까요? 그 흔들림의 방향이 자기들이 가던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사건은 빨리, 저 사건은 천천히, 그 우선순위가 조직의 이해와 맞아떨어졌을 때 침묵은 동의가 됩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정조사엔 그렇게 들끓던 검찰이 민간인의 수사 개입 정황엔 한마디가 없어요. 같은 입 맞습니까? 이쯤 되면 판이 깨진 겁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이 이 침묵 하나로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건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가 계속 봐온 패턴이기도 합니다. 책임져야 할 쪽은 조용하고 책임을 묻는 쪽이 오히려 시끄럽다는 평가를 받는 구조. 이 뒤집힌 온도차가 지난 몇 년간 반복돼 왔어요.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일부 검사들이 내부에서 어떤 글을 올리고 있느냐면 자기들이 야망과 관계 시대의 피해자라는 식의 정서예요. 아니, 한번 따져봅시다. 그 야망과 관계 시대를 만든 게 누굽니까? 수사 우선순위가 바깥에서 조종되는 걸 보면서도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피해자는 그 선택적 수사 때문에 억울하게 시간을 보낸 사람들인데 정작 그 구조를 묵인한 쪽이 피해자 서사를 가져가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가해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석으로 옮겨앉는 이 장면이야말로 이 조직이 자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죠. 만약 반대로 어느 진보 성향 인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특정 사건을 빨리 수사라는 문자를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날로 이프로스가 폭발하고 주요 신문 일면에 검찰 독립 훼손이라는 제목이 걸렸을 겁니다. 같은 행위인데 방향이 다르면 온도가 이렇게까지 달라져요. 같은 기준을 양쪽에 똑같이 들이댔다면 지금 이 침묵은 절대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국 침묵의 진짜 이유는 기준이 아니라 진영이었던 거죠. 여기서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들이 분노하지 않은 건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 문장 위에서 멈춰보죠. 우리는 지금까지 외부 권력이 검찰을 흔들었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그림이 다릅니다. 흔든 게 아니라 검찰이 흔들리도록 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발 뒤에서 국정을 좌우하는 수렴청정, 그 발이 누구 손에 들려 있었는지가 진짜 질문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발 뒤의 인물보다 그 발을 기꺼이 쳐준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뉴스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왜 이건 이렇게 빨리 가고 저건 안 가지 하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시간선과 문자가 그 감각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감이 데이터보다 빨랐던 거죠. 그럼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이게 단지 박성재 한 사람의 재판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쟁점 중 하나가 이른바 건진법사, 본명 전성배 씨와의 관계예요.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만 했을 뿐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진법사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부터 국정농단 특검 시절 정치권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까지 중요한 고비마다 부부가 함께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말이죠. 게다가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앞선 재판에서 전성배 씨가 우리 식구와 만났다는 취지로 사실상 인정해버린 정황이 있습니다. 부인하던 사람이 정작 핵심 대목에서 스스로 인정해버린 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규모가 수백억 원대로 거론돼요. 그래서 일각에선 벌금 액수가 그 경계선 바로 아래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 공표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을 100만 원 밑으로 떨어뜨리면 그 반환 의무를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액수 하나에 수백억이 걸린 재판, 사법부가 끝까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한 겹 더 있습니다. 무속이에요. 공개된 문자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점집을 언급하고 무당을 지금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예약을 부탁하는 듯한 정황까지 담겨 있습니다. 문자 흐름을 따라가 보면 김 여사가 무당과 통화를 시도하고 연결이 안 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가도 되는지 물어보라고 부탁하는 모양새예요. 부부가 함께 점집을 찾았다는 정황이죠. 무속을 모른다? 건진법사와 만난 적 없다던 그 발언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중요한 결정들이 어떤 근거 위에서 내려졌는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선 알 권리가 있는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대선 당시 이 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당시 이 무속 네트워크가 거론되자 관련된 조직 자체가 정리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한때 큰 파장을 일으킨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답답한 대목이 나옵니다. 내란 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최상병 특검도 길이 대통령실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김건희 여사로 올라가는 길목이 번번이 끊겨요. 누가 그 길목에 서 있었을까요? 이시원, 이원모 같은 검사 출신 비서관들입니다. 검찰을 수사하는 칼이 검찰 출신 참모의 벽 앞에서 멈추는 구조. 도마뱀이 위기 때 꼬리를 자르듯 아래 사람만 책임을 지고 위로 가는 길은 끊겨버리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비서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최근 조작 기소 의혹 수사에서 그 이름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에 변호인단의 정교한 움직임도 겹쳐집니다. 명태균 씨 관련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가 돌아가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변호인 측 소셜미디어를 통해 곧바로 퍼졌어요. 우연히 새어나온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회의를 거쳐 사람들 귀에 밝힐 단어를 골라 내보내는 전략적 메시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정 안에서는 미동도 없이 앞만 보다가 법정 밖에서는 눈물의 서사가 흘러나온다. 이 두 장면의 간극이 오히려 그 눈물이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한쪽에선 길목을 막고 한쪽에선 감성적인 서사를 흘리고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이 왜 이렇게 자꾸 끊기는지 그 구조를 한 번 더 짚고 가야 합니다. 검사 출신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합니다. 수사가 어디서 어떻게 막히는지도 알고 권력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칼과 방패 사이에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검찰을 수사하려는 칼이 올라오면 그 통역사들이 정확히 어디를 끊어야 위가 안전한지를 압니다. 바로 그래서 길목마다 검사 출신 이름이 등장하는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었던 겁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열면서 물었어요. 민간인이 수사 우선순위를 지적했는데 검사들이 왜 화를 내지 않았느냐고.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화를 안 낸 게 아닙니다. 화를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구조가 바로 자기들의 구조였으니까요. 자기 손으로 만든 길을 자기가 비판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처음엔 김건희 한 사람의 문자처럼 보였던 게 지금은 검찰과 권력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건 문자 한 통이 아니라 그 문자가 통할 수 있었던 시스템 전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지금도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이겁니다. 정작 정점에 있다고 의심받는 인물은 1년 8개월째 비교적 가벼운 혐의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길은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 길목마다 검사 출신 참모들이 벽처럼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초점도 그 벽을 어떻게 넘느냐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끝난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고비예요. 책임이 정말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질문 하나에 12.3 이후 우리가 회복하려는 게 무엇인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문자 한 통이 통하던 시대를 끝낼 수 있느냐, 아니면 또 꼬리만 자르고 끝낼 것이냐, 그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의 방향은 결국 사법부가 얼마나 같은 기준을 끝까지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구도가 조금이라도 또렷하게 보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 다음 재판에서 무엇이 더 나오는지, 그 길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